거의 이제 3년에 접어드는 그렇죠. 이 러우 전쟁에서 예. 그럼 지금까지 볼 때는 예. 러시아가 좀 원하던 바를 예.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 러시아가 목표한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한다는 전쟁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실패했겠죠. 아,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그 5분의 1 정도의 땅을 차지한 상태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그 뭐랄까요,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물론 지금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도 상당히 큰 출혈을 경험한 상태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뭐랄까요, 성과를 위해서 또 한 차례 뭐 징집을 했다가는 러시아 국내의 여론도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이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용 병력을 10분 활용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의 그 추가 징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그 수행하려고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비현실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목표는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침공 당시에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분명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국토 안에 들어와서 러시아와 맞닿는 그런 상황을 막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였을 텐데 그 목표는 일정 정도 달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고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뭐 장기적으로라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결정을 과연 내릴까 했을 때 일부 국가는 그것을 찬성할지 몰라도 나토가 여러 개의 회원국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만장일치로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몇몇 나라 아니면 단 한 나라라도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바라왔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물거품이 될 텐데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도 그게 아주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크게 보면은 네. 이것은 단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진영과 미국이 이끄는 네. 서방 진영의 어떤 일대 그 대결 격돌로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미국 일변도의 국제 정세에 조금이라도 그 균열을 내서 그 러시아의 입지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 그런 그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일정한 성공과 일정한 실패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나토의 결속력이 강해졌고 그리고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핀란드라든지 그 스웨덴이 중립국 위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을 했고 유럽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입지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떤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일정 정도 흔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또 미국의 지위 그 어떤 그 뭐랄까 입지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정말 팽팽한 결산을 해보면 대차대조표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그런 식의 어정쩡한 상태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전반적인 약간 흐름이요. 예. 그 미국이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건 아니지만 예. 약간 이제 발을 빼고 예. 예.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다가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줄어들고 자국에 집중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나토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간섭하고 싶지 않고 예.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또 이게 하나의 균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토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단지 뭐 헝가리 정도나 뭐 터키 정도가 조금 어깃장을 놓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단일 대우가 많이 와해된 것이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그 유럽의 주요 국가들 자국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서요. 맞아요. 경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라고 표현하는 예, 것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국 내의 불만의 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맞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또한 유럽 각국에서 정권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이게 뭐 극우라고 옮겨야 될지 급진 우파라고 옮겨야 될지 뭐 문제가 이게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파라이트라고 하는 집단들이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빠르게 그 권력을 굳히고 있는데 그 파라이트 그러니까 뭐 극우든 아니 급진 우파든 이 사람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우리가 뭐 발 담그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돈 있으면은 이 국내에 그 뭐랄까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2022년, 2023년에 우리가 봤던 나토 유럽 국가들의 단일 대우는 앞으로 다시 재현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또 하나 이제 요거는 되게 이론적인 측면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인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중국과 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 보는데 약간 다극 체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극 체제가 세계 평화에 더 기여한다. 어떤 분들은 다극 체제가 오히려 더 팽팽하게 맞서면서 기여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미국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사실은 미국의 일극 체제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프라파간다의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본인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세계 민주주의로서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주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극이 있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 간에 절충이 이루어지는 체제가 더 나은 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의 일극 체제에 그 도전을 한 상태죠. 근데 아마 뭐 푸틴 대통령도 그 러시아의 국력이 미국의 국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사실을 뭐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제휴를 하고 손을 맞잡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한 셈일 텐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바는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 안에 끌어들여서 우크라이나 배후에 있는 미국에게 타격을 가하고 미국의 힘을 빼서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겠죠. 그 다극이 뭐 물론 미국도 한 극으로 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또 한 극이 될 것이고 중국,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푸틴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푸틴 대통령이 무슨 뭐 민주주의 하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할 텐데요. 과연 미국의 일극 체제가 좋을 것인가? 미국이 하나의 극에 불과한 다극 체제가 좋을 것인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일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익숙한 체제는 역시 미국 일극 체제겠죠. 그래서 현상을 유지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면은 미국의 1급 체제가 뭐랄까요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쪽으로 이 뭐랄까요 외교 노선을 정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그런 바람이긴 한데 네. 실제로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1급 체제가 깨지고 다급 체제로 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지 정서와는 상관없이 거기에 또 맞춰가야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상황이거든요. 정말로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미국의 1급 체제에서 느끼는 안온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우물안 개구리식의 어떤 그런 좁은 시야가 되지 않으려면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 미국의 1급 체제를 바라는 분들은 아마 그래야지 세계 평화가 네. 지켜진다고 생각을 할 듯 합니다. 네.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극 체제로 흘러가는 것이 이것은 뭐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그 객관적인 사실이고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면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런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 1급 체제에서 안정적인 다극 체제로 가는 그 기간 동안 그게 뭐 몇 년이 걸릴지 아니면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발 좀 그 사이에 더 큰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항상 어떤 체제 그 전환이라든지 변환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렇게 뻥뻥뻥뻥 전쟁이 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발 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이건 뭐 전 세계 그 세계인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가장 뭐랄까 센서티브한 지역이 이 한반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그 체제 전환에서 어떤 그 균열이 생겨서 그것이 전쟁으로 그 비등할 때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지역이 아니면 그 뭐랄까 전쟁의 불길을 맞이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한 심정이기만 할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쪽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 이 다극체제 하면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너무 예.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예. 안 좋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 한국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안 보시고 예. 옛날처럼 자유무역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최선인데 예. 좀 그렇게 내다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네. 성경 말씀을 좋아하고 하는데 성경의 그런 물론 맥락은 다르지만 이 뱀처럼 슬기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라고 했을 때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 저기 뱀처럼 슬기롭고 그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변화를 맞이해야지 조금 삐끗하는 순간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극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이 크기만 합니다. 예.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다 이렇게 중간에서 예, 균형을 잘 잡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두뇌들은 사실은 뭐 의학계도 아니고 외교 쪽으로 당장 외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고려시대 합니다. 서희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외교 역량이 있고 그런 외교를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 역량이 바탕이 돼서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사실은 뭐 이게 우리나라에게 그런 역량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가 될 텐데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양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네. 못하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는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말로 날카로운 눈매로 세계 정세를 주시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황 상황을 정말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예. 이렇게 미국을 걸쳐서 포탄을 지원하기도 하고 막 예,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여기 또 몇만한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큰 뭐 반대급부로 돌아오고 유리하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승리가 늦든 빠르든 이게 확연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좋은 일은 없겠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 중에 하나고 그전까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과 비교적 원활한 관계,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그 새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와 맺는 관계의 어떤 그 질이 달라지겠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제가 나름대로 그 러시아 지도부 특히 이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면밀하게 좀 나름대로 지켜봤었는데 네.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대립을 하면서 때로는 외교관 사이에 거친 언사가 오고 가면서까지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전략하에서 이 그 북한과 어떤 그 결속 관계를 다지고 네.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의 어떤 연결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거기에 뭐 대한민국도 일정하게 화답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그 끈까지 우리가 일부러 끊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 푸틴의 그런 행동은 예.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예. 그런 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게 좀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크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과 이제 러시아 지도부의 어떤 약간의 그 뭐랄까요, 약간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 전까지 러시아는 어쨌거나 유럽 지향적인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그 두 대륙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유럽이면서 아시아였고 아시아면서 유럽이었던 그 제국이었는데 최근까지는 어쨌든 간에 아시아적인 어떤 속성보다는 유럽적인 속성이 강했고 유럽에 더 중점을 두는 국가 전략을 구상해 왔었는데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 서방 세계와 아주 척진 관계가 됐고 네. 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동아시아 지역과 더 그 끈끈한 관계를 맺어오려고 했고요. 쉽게 말하면 아시아 지향성이 강해진 것이 분명한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라도 그랬고 아시아 지향성을 키우는 이유고요. 또 하나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 유럽이 옛날의 유럽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유럽의 위상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 그 30년 사이에 이 아시아만 놓고 보면 뭐 일본은 원래 경제 거인이었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정말 초거대 경제 거인이 생겼고 인도도 정말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아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 지향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얘기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푸틴의 그 순방 동선을 보면요, 전쟁을 뭐 차치하고서라도 아주 그 몽골, 베트남, 중국, 뭐 북한 이런 식으로 그 동아시아에 엄청난 공을 들인다는 것이 느껴지죠. 네.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21세기 중반과 이제 그 후반기에 세계 정세를 판단할 때 아시아는 반드시 러시아와 적절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약간 성장과 미래의 축이 유럽에서 이렇게 예, 동아시아로 예. 서서히 가고 있는. 이게 그 제국이라고 하는 체제를 경험했던 나라가요. 사실은 이게 그 만만한 것이 아니라 정세를 읽는 눈이 있어야지 제국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좀 상당히 부침이 심한 나라긴 한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시대 때 세계를 상대로 경략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물려받은 사람이 푸틴이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저 뭐 러시아가 뭐 그 전쟁 물자가 바닥나서 맞아요. 포탄이 부족해서 북한한테 급하니까 북한 가서 포탄을 얻었었다 이 정도로 위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런 판단은 상당히 그 좀 단견인 것 같고요. 그 물론 뭐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하나 얻으려고 북한을 방문하고 두 번째로 뭐 그 김정은과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전체 그 동아시아 지향성을 강화하는 어떤 이런 맥락하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치트키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제가 볼 때는 푸틴으로서는 이 북한 같은 이렇다 생각을 해요. 북한 카드를 주고 있으면 대한민국과도 밀당을 할 수 있고 일본과도 밀당을 할 수 있고 중국과도 밀당을 할 수 있는 사회도 미국과도 밀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뭐랄까 우리한테는 좀 짜증나는 얘기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